2025년 10월 미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군사산업계가 술렁였다. 미국은 오랜 기간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모든 무기체계를 완성해온 나라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미국 스스로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고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조달 계획이 아니라 미국이 오랜 자존심을 내려놓고 외부로 손을 내민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 초대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18년부터 ERCA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 프로그램을 통해 포병 사거리 확대를 추진해왔다. 목표는 단순했다. 기존 30km였던 포탄 사거리를 70km 이상으로 늘리는 것. 그러나 실전 테스트에서 포신 마모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몇 차례의 발사만으로 포신이 갈라지고 내부 강철이 녹아내렸다. 기술적으로 해결책이 없자 미군은 결국 2024년 초 ERCA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이는 미군 포병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미국이 더 이상자주포 자립이라는 꿈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미 국방부는 외부 파트너 탐색에 들어갔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 독일의 라인메탈, 그리고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지만 초기 내부 평가에서 미국 내부 기술 분석 보고서는 이렇게 명시했다.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충족한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 명중률, 발사 속도, 기동성, 내구성, 유지비용. 어떤 항목에서도 한국의 K9 자주포를 따라올 후보는 없었다. K9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자주포였다.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집트, 터키 등 수많은 국가들이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실전에서도 신뢰를 입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긴급히 포병 전력을 보강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들이 선택한 것도 K9이었다. 납품 속도, 신뢰도, 정비 효율성,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았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자주포만 파는 기업이 아니다. 포탄, 추진제, 장약, 사격 통제 장치, 차륜형 변형 모델까지 통합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 중 하나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완전형 파트너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특히 미군은 장거리 포병 체계를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탄약 보관 및 생산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한화는 여기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155mm 포탄용 추진 장약 생산 시설을 미국 내에 직접 세우겠다. 이 제안은 미 국방부를 단숨에 움직이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155mm 포탄은 이미 재고가 바닥났다. 미국 본토의 생산 라인은 5년 뒤까지 풀가동 상태인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게다가 미국 방산산업의 가장 큰 병목은 인건비였다. 한화가 제시한 모델은 단순히 저렴한 공급이 아니라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모두 확보한 체계였다. 미군이 그토록 원하던 조건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 결과 미국 언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1순위 협력 후보로 지목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조달 계획에 있어 한국의 한화는 기술력과 납기 속도 면에서 독보적이다. 미국이 원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 신뢰의 후보로 떠오른 나라는 결국 한국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미 국방부는 생산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명분이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요구였다. 공장을 미국 땅에 짓는 순간 기술과 노하우의 상당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건 뒤에는 트럼프 재선 캠프의 경제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미국 내 일자리 확보, 자국산 우선 정책, 그리고 동맹국 압박. 한화에게 주어진 카드는 분명 기회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베팅이었다. 한화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미국 내 자회사, 부품 공급망, 포탄 장약 시설, 인력 파견 계획까지 세부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다. 폴란드에 수출했던 때처럼 기존 재고를 먼저 제공해 납기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미군이 원하는 빠른 공급, 그리고 장기적 안정성까지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이론적으로는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였다. 기술이 아닌 국경과 관세, 비자와 이익의 문제였다. 그때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한국은 기회를 얻었지만 미국은 조건을 걸었다. 한화는 열쇠를 쥐었지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전개될 더 거대한 산업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미국이 K9에 눈을 돌린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였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각국은 자신들의 생산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특히 미국은 본토에서 생산하는 방산 제품의 납기가 5년 이상 밀려 있었고, 심지어 본토 배치용조차도 제때 조달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HIMARS, 포탄 생산 라인 모두가 늦어졌다. 반면 한국은 달랐다. 발주가 들어오면 몇 달 만에 납품이 가능했다. 폴란드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폴란드 정부가 K9 212대를 계약하자 한화는 불과 6개월 만에 첫 물량을 인도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생산 능력의 격차가 아니라 국가적 시스템 차이였다.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전쟁 상황을 대비한 방산체계를 구축해왔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수도권 인구 밀집 구조, 초단기 대응 전략, 이 모든 것이 K9을 비롯한 포병 전력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 결과 하나는 실제 전시 운영과 동일한 속도로 생산, 조립, 납품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미국이 놀란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한국은 이미 실전을 전제로 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말했다. 미국은 이번 사업에서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기존 궤도형보다 유지보수가 쉽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한화는 이미 차륜형 K9A2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형형을 개발 중이었다. 미군이 원할 경우 즉시 납품이 가능하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K9A2는 자동 장전 시스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차세대 포탑 모듈을 결합해 기존 K9 보다 발사 속도는 50% 향상되고 인력 운용은 절반으로 줄었다. 미군 입장에서는 이런 체계가 바로 미래형 포병 전력의 완성형이었다. 그러나 경쟁은 치열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AS-90 자주포의 개량형을 앞세웠고 독일의 라인메탈은 PZH-2000의 차륜형 변형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가격과 납기 면에서 한화를 따라오지 못했다. 독일은 고급 부품 중심의 생산체계로 인해 가격이 높고 영국은 생산 공정이 복잡해 속도가 느렸다. 한화는 그 사이에서 가성비와 품질을 동시에 잡은 유일한 업체였다. 게다가 한화는 단순한 군수기업이 아니었다. 항공우주, 탄약, 유도무기, 엔진, 전자장비까지 수직통합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즉, 부품 하나하나를 외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구조 덕분에 한화는 계약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생산 라인을 전환하고 고객 요구에 맞는 변형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실제로 K9의 엔진, 장갑판, 사격 통제 장치 대부분이 국산화된 덕분에 미국처럼 부품 공급 지연에 시달릴 일이 없었다. 미군이 한화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바로 의존도가 낮은 자립형 체계였다. 더 중요한 요소는 신뢰였다. 미국은 군수계약에서 기술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보는 것이 정보 보안이다. 한국은 이미 미군과의 연합작전 체계에서 나토 기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모두 충족한 몇 안 되는 국가다. 미군이 운영하는 시스템과 한화의 시스템이 완전히 호환될 수 있다. 그 점에서 독일과 영국은 뒤처졌다. 라인메탈과 BAE는 여전히 자국 중심의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군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완전한 통합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미국 군사 분석가들은 한화는 기술적 협력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는 군사 데이터 연동까지 가능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군은 최근 한화가 참여한 폴란드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한화는 생산, 납품, 유지보수, 교육, 예비 부품 공급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했다. 고 명시되어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기업은 그야말로 꿈의 파트너였다. 그러나 한화의 K9이 가진 결정적 강점은 현장 적응력이었다. 한국은 이미 산악, 해안, 도심 등 다양한 지형에서 K9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천후 테스트를 통해 내연례한 성능을 입증했다. 특히 K9은 영하 40도 러시아 인근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며 사막 기온 50도에서도 포신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런 다기후 적응 능력은 미군의 글로벌 작전 환경과 완벽히 부합했다. 한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의 수요를 예측하고 장약 생산 공정을 미국 현지에서 세울 구체적 계획까지 제시했다. 우리는 미국의 포탄을 미국 땅에서 만든다. 이 한마디는 미 국방부 고위층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미군 입장에서는 수입이 아니라 공동 생산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조건이었다. 미 국방부는 협력 의향을 밝히면서도 필수 조건으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내걸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요구였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생산 통제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장치였다. 한화가 이를 수용할 경우 미국 시장 진입이라는 대가를 얻지만
동시에 기술 노출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이 딜레마가 한국 내 여론을 갈라놓았다. 한쪽에서는 미국 시장 진입은 곧 세계 1위 방산국으로의 도약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조건은 결국 기술 탈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세계 방산산업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시작된 이 협상은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산업 미래가 걸린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미국 방부가 내건 조건은 명확했다. 모든 생산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산업보호조항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의 재등장 신호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빼앗아갔다 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했다. 그의 재선 캠프가 다시 가동되면서 그 압박은 이제 방산 분야로 확산되고 있었다. 미 국방부의 자주포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트럼프 캠프는 즉시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치적 압력이 국방 전략에 섞인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한화에게 양날의 검이었다. 한화는 이미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조지아주에 탄약 부품 공장을 설립했고 필라델피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해상 장비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자주포 프로젝트는 규모가 달랐다.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니라 포신 생산부터 장약 저장, 화약 제조, 시험 사격장까지 포함된 완전형 군수단지가 필요했다. 미국 정부는 이 시설을 전부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들로 운영하길 원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최소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했다. 게다가 미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4배 이상이었다. 기술 인력 비자도 보장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인력의 워킹 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미국 일자리는 미국인에게 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그 결과 한화가 기술자를 파견하지 못하면 미국 공장을 세워도 정작 운영은 불가능했다. 그 모든 책임은 한화에 돌아갈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관세였다. 한미 FTA 이후에도 방산 분야의 세부 관세 협상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부활한다면 미국의 생산품에 대한 25% 관세가 부활할 가능성이 컸다. 자주포는 단일 공장에서 완성되는 무기가 아니다. 부품은 여러 나라에서 조달되어 조립되는 구조다. 즉, 한국에서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보내면 미국 내에서 다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 이 구조는 한화의 수익성을 치명적으로 흔들었다. 실제로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세운 뒤 1년 반 만에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례가 한화 내부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한화의 기술 없이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프로젝트가 일정에 맞춰 완성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원하는 사거리, 명중률, 발사 속도, 내구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스템은 현재로선 K9 플랫폼뿐이었다. 미국 측은 일정상 10월 10일까지 협력국가의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이미 완성된 설계를 갖고 있었기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여론은 신중했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기술과 인력을 잃을 수도 있다.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맞섰다. 첫째, 기회론. 미국 시장 진입은 곧 글로벌 1위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다. K9은 이미 유럽 시장에서 성공했지만 진정한 패권은 미국과의 연계에서 나온다. 미군 납품이 확정된다면 이후 다른 나토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경계론. 미국의 요구는 협력이라기보다 통제에 가깝다는 시각이다. 공장을 세우는 순간 기술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향후 미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은 손발이 묶인다. 이 논쟁은 국회와 언론, 산업계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트럼프 진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미국의 산업에 기여해야 한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고 강압적이었다. 그러나 한화 입장에서는 거절도 쉽지 않았다. 미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동맹국이었다. 그리고 방산산업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는 경제적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협력은 곧 신뢰, 신뢰는 곧 정보 접근, 정보 접근은 곧 시장의 지배권으로 이어진다. 한화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10년간 미국 방산시장의 문은 다시 닫힐 수도 있었다. 결국 한화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완전 철수를 택할지. 회사 내부에서는 수십 차례의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한 고위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기술은 반드시 한국에 남겨야 한다. 이 말은
한화의 방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에 진출하되 핵심 기술은 본사에만 남긴다. 조립은 미국에서, 핵심은 한국에서. 그러나 미국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이 협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국가와 국가의 산업 전략이 부딪히는 전장이었다. 미국은 산업 통제를, 한국은 기술 독립을 지키려 했다. 두 나라의 목표는 다르지만 서로의 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21세기 방산 시장에 새로운 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화가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한국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역사적 기회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큰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다. 미국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며 외국 기업에게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규제를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캠프의 관세 부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자주포 현지 생산을 고집했다. 그들은 명분을 이렇게 내세웠다.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국 땅에서 제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그것은 단순한 생산 이전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이전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노하우였다. K9의 설계와 사격 제어 시스템, 장약 자동화 기술은 수십 년 동안 한화가 독자적으로 축적해온 결과물이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현지 인력을 투입하면 그 노하우는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 복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미국 내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들이 일정 기간 후 기술 이전을 강요받거나 퇴출 압력을 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핵심 인력이 비자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가자 남겨진 공장은 사실상 미국의 자산처럼 운영되었다. 이런 상황이 방산산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조지아주는 그 불안의 상징이었다. 한화는 조지아주의 탄약 부품 공장을 설립하며 약 4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후 비자 발급 문제와 세금 감면 혜택 축소로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 이민청 IC는 외국 기술자 체류 단속을 강화했고 결과적으로 핵심 인력 일부가 철수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꺼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자주포 프로젝트는 규모가 훨씬 크고 민감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방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영역이었다. 미국이 공장을 완전 통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기술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경제적 리스크도 치명적이었다. 한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비가 한국보다 3.8배 높고 생산 단가도 약 2.5배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관세까지 감안하면 실질 이익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PSMC가 애리조나에서 1년 반 만에 1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사례는 한화 내부 회의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방산은 단가 자체가 높지만 마진은 제한적이다. 납기 지연이나 원가 상승이 생기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제조사가 떠안게 된다. 한화의 경영진은 미국 진출을 단순한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 도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한화가 미국 시장을 외면하면 다른 경쟁국, 특히 독일 라인메탈이나 영국 BAE,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인메탈은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우리는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고 선전했다. 한화가 주저하는 사이 경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한 가지는 한화의 기술력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체계라는 점이었다. 즉 아무리 공장을 세워도 K9의 핵심 운영 알고리즘과 장약 시스템은 복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한화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미국 내 공장은 조립 중심으로 설계하고 핵심 부품 생산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구조였다. 이 방식이라면 기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다. 트럼프 캠프의 공약이 다시 힘을 얻는다면 완전 현지화 요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다. 한국 여론도 점점 싸늘해졌다.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 투자는 곧 기술 손실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방산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서는 감정이 더 예민했다. 우리가 만든 무기를 미국이 통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공공연히 제기했다. 실제로 한화가 미국 내에 세운 모든 자산은 미국 법률 상미국 내 소유로 간주된다. 만약 정치적 불화나 수출 규제가 발생하면 공장 전체가 동결될 수도 있었다. 그 위험은 상상 이상이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또 다른 여론이 형성됐다. 한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서로에게 필요하다.
이 실용주의적 시각은 미 국방부 일각에서도 힘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트럼프 캠프의 정치적 구호보다 실제 전장 운영의 효율을 우선시했다. 미국이 지금처럼 생산 지연을 겪는다면 전쟁이 터졌을 때 대응 능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은 한국이 시장은 미국이 준 형국에서 양국의 협력은 필연이었다. 하지만 협력과 종속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였다. 이제 공은 다시 하나로 넘어갔다. 그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기술 주권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